저녁 무렵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네온 사인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기이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고 인파는 저마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인파 속에서 10살 박민서는 작은 몸으로 책가방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기 아파트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케이팝 신곡에 맞춰 조용히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다. 집은 겨우 2블록만 더 가면 되었다. 민서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그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을 깊이 보고 느끼는 듯한 그런 빛이었다. 민서와 오빠 박민주는 종종 밤에 TV에서 범죄 드라마를 보곤 했다. 시그널이나 보이스 같은 드라마를 가장 좋아했다. 그들은 형사들이 어떻게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 거물급 범죄자를 잡는지 지켜보았다. 민주는 민서에게 민서야, 내 기억력은 컴퓨터 같아. 넌 형사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곤 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순진한 조언이 곧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민서의 어머니 김지영은 식당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딸, 엄마가 좀 늦을 것 같아. 오빠랑 숙제하고 있어? 냉장고에 김치랑 밥 넣어놨어. 알았어요. 엄마. 민서는 밝게 대답했다. 아파트 건물로 꺾어지는 마지막 골목은 조금 한적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현대 소나타 한 대가 그녀 옆에 멈춰 섰다. 민서는 낯선 차를 보고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무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녀를 강제로 차 안으로 끌어당겼다. 한 손은 입을 막았고 다른 한 손은 몸을 감쌌다. 민서의 비명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차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길 위에는 그녀의 작은 머리핀 하나만 떨어져 남아 있었다. 민서가 눈을 떴을 때 머리에는 심한 통증이 있었다. 그녀는 낯선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방은 작았다. 벽은 흰색이었지만 습기 찬 얼룩이 가득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침대가 있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너무 높아서 밖은 하늘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에는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강대현이었지만 민서에게 그는 그저 끔찍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는 민서를 보고는 기이하고 차가운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그는 민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짐승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은 그녀의 순수함에 대한 가장 끔찍한 공격이었다. 욕망을 채운 뒤에 그는 민서의 손목을 수갑으로 샤워기 파이프에 묶었다. 그 수갑은 이상하게도 열쇠 구멍이 없었다. 그러고는 차가운 물을 틀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민서는 그 차가운 물줄기 아래서 떨며 계속 울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벌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 순간이 자신에게 안식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울기 시작했고 무너져 내렸어요. 민서는 나중에 회상했다. 하지만 그 샤워기 아래가 제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가 저를 샤워기에 남겨두고 갈 때면 저를 만지지도 때리지도 그 짓을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물소리는 그 짐승 같은 남자의 존재감을 희석시켰고
그 고독 속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다. 한편 마포구의 그 작은 아파트에는 비극이 닥쳤다. 김지영은 집에 돌아와 민서가 없는 것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민서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머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친구들 집에서도 아니라는 대답을 듣자 지영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곧 최수희 형사가 팀과 함께 그들의 집에 도착했다. 최 형사는 강인하지만 인정 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영을 위로했다. 저희가 꼭 찾을 겁니다. 힘내세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온 가족이 모였다. 집안에는 울음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가족에게 언론을 통해 호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서의 사촌인 이수진은 TV에 나와 울면서 말했다. 민서야,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 우리가 널 찾고 있어. 그냥 포기하지만 마. 그 시각, 그 어두운 방에서 강대현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서는 사촌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촌 언니가 뉴스를 통해 제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민서야, 용기 잃지 마. 우리가 가고 있어라고요. 그 목소리는 민서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꺼져가던 그녀의 용기가 다시 불타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서 싸워서 나가거나 죽을 때까지 노력하거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함께 보았던 범죄 드라마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두려워하는 대신 싸우기로. 하지만 그 싸움은 육체가 아닌 두뇌의 싸움이었다. 감금된 지 이틀째, 민서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목숨이 위험해. 저 사람하고 말을 해야 해. 그래야 나를 믿기 시작할 거야. 그녀는 온 용기를 짜내어 그 남자에게 아주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때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강대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일어나 민서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납치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민서의 몸에 증오의 물결이 치솟게 하는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고 옆에 놓인 드라이버를 그의 등에 꽂아버리고 싶었고 자신의 증오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역시 그의 대답에 순진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남자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처음으로 그녀를 방에 혼자 두고 물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민서는 초조하게 수갑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수갑에 열쇠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기계식이었다. 손가락으로 작은 버튼과 걸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걸쇠를 한쪽으로 돌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 수갑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시간은 단 1분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거나 만약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경찰이 살인범을 찾을 수 있게 할 무언가를 해야 했다. 오빠와 저는 항상 시그널 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형사들은 항상 단서를 찾았어요.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옆 테이블에 놓인 남자의 시계를 집었다. 그러고는 방의 다른 쪽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남자가 아마도 그녀를 달래기 위해 놓아둔 몇 개의 장난감이 있었다. 그 중에서 그녀는 흙으로 만든 작은 거북이를 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자신의 속옷을 집었다. 그녀는 범죄 드라마에서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이 DNA 증거로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인범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길 바랐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살인범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재빨리 침대로 다시 뛰어올라 수갑을 다시 채웠어요. 그가 문으로 들어오자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기도뿐이었죠. 제발 저를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게는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민서의 가족은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 형사와 그녀의 팀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서에게로 이어질 만한 단서가 없었다. 경찰이 지영에게 48시간이 지나면 납치된 아이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려 하자 그녀는 듣기를 거부했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두려워지니까요. 지영은 울며 말했다. 제 딸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겨우 10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경찰에게 물었죠. 제 딸은 어떻게 됐나요? 언제 돌아오나요? 그들은 말했어요. 어쩌면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딸을 3일 동안 못 봤어요.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한편 민서는 납치범의 폭력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뎌졌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고 자신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를 계속해서 조종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배고프니 그가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네. 그때 그 남자는 민서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민서에게 주었다. 피자 주문해.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민서는 그 번호를 피자 가게에 알려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납치범은 민서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틀 전 차의 방향 전환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녀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새겼다. 만약 언젠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이 남자를 반드시 그의 최후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문에서 벨이 울렸다. 강대현은 잠시 방에서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피자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상자 위에는 민서의 사진이 인쇄된 실종 아동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민서를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 너를 처리해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서는 피자를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자유로웠을 때 모았던 모든 증거물들 시계, 흙으로 만든 거북이, 자신의 속옷을 모두 그 피자 상자 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그 상자를 침대 밑에 숨겼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베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베개를 민서의 얼굴에 대고 누르기 시작했다.
민서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남자는 너무나 강했다.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해지자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폭풍처럼 솟구쳤다. 마지막 발악으로 그녀는 얼굴을 아주 약간 옆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마지막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아주 약간의 공기를 마신 지 5초 후에 그가 베개를 치우고 제게 물었어요. 샤워하고 싶니?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자신이 모은 증거물 중 일부가 여전히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아래층 문에서 세차게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납치범이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았다. 민서는 그가 자신을 다시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 조용히 있었고 문 앞에 온 사람이 가기를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밖이 조용해지자 그는 그녀를 아래층 차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어두웠다. 그는 민서를 자기 차에 태우고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운 뒤 차를 몰기 시작했다. 여정은 길었다. 민서는 울고 소리쳤다. 길 위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저는 혼자 울면서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녀는 완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길 위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방향 전환과 모든 길을 기억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30분이 넘었고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얼마 후 차는 고속도로 근처 24시간 편의점의 밝은 주차장에 멈췄다. 차가 멈췄고 멈추자마자 그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죠. 우리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널 보내주겠다. 그는 제 머리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는 말했죠. 만약 내가 한 짓이나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다시 널 찾아올 거다. 내 가족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릴 거야. 납치범의 차가 빠르게 사라지자 민서는 편의점을 향해 달려갔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남자의 신뢰를 얻어냈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무언가 깨닫기도 전에 그녀는 계산대에 서 있는 점원 앞에 서 있었다. 저는 동시에 온갖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계산대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보며 괜찮니? 라고 묻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그는 말했죠. 혹시 TV에 나온 그 아이니? 계산대 뒤에 서 있던 남자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를 주었고 그녀가 초조함에 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자 전화를 다시 받아 직접 112에 신고했다. 서울 경찰이 민서가 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최수혜 형사는 그 작은 소녀를 자기 눈으로 보고 기쁨에 넘쳤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는 범인을 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 민서야. 나는 최수혜 형사란다. 널 도우러 왔어. 제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기 주머니에 증거물이 좀 있다고 제게 말했어요. 민서는 주머니에서 그 모든 것들 장난감, 자신의 속옷, 납치범의 시계와 다른 물건들 글 꺼내기 시작했다. 최 형사는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영리한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이 있는지 물었다.
민서는 종이를 달라고 해서 그 위에 집의 약도, 주소의 일부, 남자의 전체 전화번호,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적었다. 그녀의 기억력을 보고 최 형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녀는 말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라고 말하며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찰이 그 남자의 집을 찾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다른 한 경찰관은 그 지역의 모든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전체 주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은 그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서가 순찰차 뒷좌석에서 기쁨에 떨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감해진 기분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차 뒷좌석에 일어서서 소리치기 시작했나 봐요. 저기예요. 저 집이에요. 몇 분 후, 최 형사는 피자 가게로부터 그 주소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경찰 특공대 KNPSOU와 경찰견 팀에게 그 집을 급습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SWAT 팀이 그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민서가 그린 집의 구조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용의자 강대현은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경찰견을 풀었다. 그의 팔에는 상당한 상처가 났고 그는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안에서 최 형사는 침대 밑에서 증거물로 가득 찬 그 피자 상자도 발견했다. 뉴스에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배경에 대해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아침 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은 강대현에게 절도, 성추행, 강간, 폭행, 그리고 특수 상황을 포함한 9개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 후 김지영에게 전화가 갔지만 응급구조대는 민서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영과 민주는 그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민서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그들은 마침내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하던 게 기억나요? 문이 열리고 엄마를 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상해 있어서 제 엄마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민주는 회상한다. 아마 엄마 얼굴을 만지면서 다치셨어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말 용감했어요. 자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걱정했죠. 지영은 딸을 끌어안고 계속 울었다. 너는 내 전부야? 너랑 민준이. 딸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는 마치 딸이 두 번째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월은 민서에게 쉽지 않았다. 한동안 그녀는 고통을 홀로 견뎠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남성들과 바깥 세상에 대한 기이한 두려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6년간의 치료 끝에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마침내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했다. 12년 후 한 TV쇼 제작진이 그녀와 최수의 형사의 만남을 주선했다. 바로 그 형사, 9살짜리 영리한 소녀의 작은 도움으로 강대현 같은 짐승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 그 형사였다. 안녕하세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나도 그래. 최 형사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가 다시 와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최 형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상황에서 넌 정말 대단했어. 용감했고, 강했고, 영리했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물론 그 사건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고통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늘날 그녀는 최 형사의 발자취를 따라 법 집행 분야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언젠가 형사가 되어 최 형사가 자신을 도왔던 것처럼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실종아동과 폭력의 희생자인 모든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어요. 민서는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는 모두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 나아갈 잠재력이 있어요. 저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어요. 저는 제 가족을 되찾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서울의 거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한 사례가 되어 앞으로 올 세대에게 영원히 길을 보여줄 것이다.